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주원 부산가톨릭대 조빙교수,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기 청와대를 책임질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경제 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게 예상 밖이라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사퇴설이 나왔던 장하성 실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지방선거를 위해서 출마한 비서관이나 행정관의 공백을 메우는 선에서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일자리 수석과 경제 수석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 3명의 수석을 교체하는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속도감 있는 성과를 좀 내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취업률이라든지 뭐 청년 실업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지표들이 그동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과 관련된 좀 새로운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경제 수석 2명을 경질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뭐 일부 언론에서 교체설까지 보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도 부인해서 오보라고 하긴 했지만 이번에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이제 교체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좀 바뀌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정책은 그대로 간다 가면서 조금 더 새롭게 보완을 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자리 수석과 경제 수석 정도를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옵니다. 뭐 김동연 부총리와 이제 호흡을 좀 더 잘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홍장표 전 수석이 신설되는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건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인사에서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 입지 한층 강화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뭐 대표적인 것은 그 김종천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이 의전 비서관으로 이제 승진을 한 그 사실이 눈에 띄면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천 선임 행정관은 한양대를 나와서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 이제 선임 행정관으로 일해 왔는데 이번에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청와대 이른바 386 그룹과의 어떤 연대를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박원순 시장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하승창 시민사회 수석이 이용선 수석으로 바뀌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약간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표현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박원순 시장의 향후의 움직임도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분석할 수 있는 뭐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3명의 면면을 보자면 뭐 기재부 출신 정통 관료고요. 또 정치참모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이고 또 한 분은 시민단체 출신 뭐 경실련 기획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골고루 청와대에 3분이 입성을 했다. 뭐 자리를 옮긴 분도 있지만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번 개편 의미 어떻게 설명했는지 입지가 조금 더 강화됐다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여 이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줬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 주십시오. 자, 속도감, 성과를 내겠다, 이런 단어 정말 기분이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어제 단행된 2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 어떤 부분 눈에 가장 먼저 또 이렇게 보이시는지요? 임종석 실장이 이제 속도감, 예, 성과, 예. 기분 좋게 들으셨잖아요. 예, 1년간 속도감 별로 없었고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거를 예. 자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2년차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게 성과에 좀 초조해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그렇죠. 역대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과를 강조하다 보면은 이른바 성과주의라고 하는 나쁜 패습이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점에서 이번 이 청와대 개편의 그 건강한 애초의 문제의식을 잘 살려가려면 예. 그러니까 성과주의에 매몰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주요하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적폐청산, 예. 또 하나가 안보. 이 뭐 두 가지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사실은 경제 민생 쪽이었는데 이게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그 인상,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 분야에 있어서 성적표가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라인의 제표는 불가피한 것이었는데요. 장하성 실장이 유임으로 결정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 노선은 계속 견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잘 실행이 안 됐으니까 일자리 수석과 경제 수석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감독은 놔두고 선수나 코치를 좀 그렇죠. 개편한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예. 이게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됐다면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될 쪽은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가 실행하는 라인이지 청와대는 아무리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이라도 역시 그림 그리는 쪽이거든요. 예. 그 점에서 저는 그 청와대가 이 점을 좀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 노선이 잘못돼서 손을 보겠다고 하면 장하성 실장부터 손을 봤어야 되고 예. 그게 아니라고 하면 노선은 올바랐는데 실행이 잘못했다고 하면 부총리한테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어정쩡하게 도 수석한테만 지금 책임을 물은 꼴이 됐다. 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은 어쨌든 재신임 받은 셈이고요.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신임 받은 셈이 될 텐데 만약에 경질이 안 된다면 두 사람이 양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두 사람 간의 불협화음이 앞으로 제일 큰 어떤 위기 관리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국민들에게 네. 부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을까 아니면 정책실장이나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말 실권이 있냐 물어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쪽에 더 힘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경제정책이 현장에서 관철되는 과정은 예. 경제부총리가 지휘하는 경제부처가 제대로 움직이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행정부에서 해야 그 점에서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제일 주목되는 부분이 앞서 뭐 언급하셨지만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 위상 강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천 그러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실 선임 행정관이 어전 비서관이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이 영전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지금 그 이 연세 비서관 인사가 있으면서 보면 조한기 의전 비서관이 제1부수실장으로 갔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1부수실장이 송인배 그 부수실장이 정무비서관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한기 그리고 또 송인배 이 두 사람 공이 다 광흥창 팀 소속입니다. 예. 그 광흥창 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광흥창 팀의 약진 어떻게 보면 임종석 사람들의 약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저는 또 특히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뭡니까 이 비서진 개편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임종석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청와대 개편 내용을 밝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이례적이죠. 않거든요. 상당히 예. 이례적인데 나름대로 상당히 청와대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번 인사의 주도권을 자기가 행사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 아닐까. 예. 그만큼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하다는 뜻인데 문제는 대통령의 신임이 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상당히 각별하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권 내의 향후 차기 그 구도와 관련해서도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요한 차기주자 반열에 올라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대목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3명의 수석이 바뀌고 핵심 비서관들이 바뀌면은 사실 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 사람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얼마나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셨는데 다 일리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청와대 참모진 교체 다음 수순은 아무래도 개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공석인 장관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개각이 단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은 아마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을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 상황에서 예. 이 개각을 했을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규모 개각을 하면 그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돌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소폭 개각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근에 대규모 개각은 없다. 뭐 이렇게 또 주변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 미세먼지 대책 등과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 그리고 최근에 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청와대 말을 안 듣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13 선거에서 대승하고 또 만약에 이 장관들을 바꿀 경우에 국무위원들을 바꿀 경우에는 이제 청문회라고 하는 부담도 평지 풍파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소폭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개각이라고 하는 게 일 터진 다음에 그걸 수습하는 개각도 있지만 일이 이게 조금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방적으로 하는 개각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다 깔끔하게 잘 됐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교육 파트라든지 이게 지금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제의 예방적 성격의 개각, 기왕에 할 거라면 안 할 거라면 모르겠는데 할 거라면 예방적 성격의 개각까지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정권을 위해서 좋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 뭐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저는 뭐 경제부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의도 아니 그렇지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겁니까? 이를테면 교육계 현장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중3, 고1, 고2, 고3이 다 다른 대입 제도를 지금 적용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좀 불쌍합니다 학생들.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미리미리 들어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예방적 조치들을 기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검찰도 또 부글부글 그렇습니다. 끓고 있는 것 같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데는 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 비서관이요 정무 비서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본격 이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야당과 가장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정무비서관. 야당이 드루킹 공격받고 있는 인사를 앉힌 건 이거 우리랑 소통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100% 야당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또 너무 확보했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교수님. 정무비서관 자리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국회와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조금 잘 아는 사람이 오면 오히려 편한 측면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드루킹 특검이 이제 상당히 주요 연루 혐의자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 상당히 끄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만 만약에 그 드루킹 특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만약 아무런 뭐 혐의 없이 통과하게 된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청와대의 그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소중한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몽을 너무 좋게 해주시는데. 아니 청와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야당은 그렇게 반발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거는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사실 그럼 송인배 비서관이 사실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일종의 영전처럼 비치는 자리로 보내느냐? 그 부분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송인배 비서관의 혐의에 대해서 우린 자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사실 어떻게 보면 문고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바로 채찍권에서 하루 종일 대통령을 수행하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특검이 오늘부터 사실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만은 특검 입장에서는 곧 소환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부속실장의 명찰을 달고 이 특검에 출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놓여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송인배 비서관의 그 인사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지금 그 또 경무에 따른 순환 배치라는 식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차 교수 지금 마지막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부속 비서관은 정말 대통령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이게 정무비서관은 어쨌든 한두 걸음 떨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 점에서 그 특검 조사를 대비한 측면이 있고요. 옛날에는 정무 1비서관, 2비서관이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당 담당 비서관, 야당 담당 비서관을 따로 뒀는데 지금은 여야를 다 국회 전체를 소통하는 책임을 줬지만 실제로 송인배 비서관 인사를 보면 야당과의 대화는 그렇게 염두에 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당과의 당정청 협의와 소통 원활이 아마 90% 이상의 고민일 거예요. 그 점에서 대통령을 제일 잘 아는 송인배 비서관이
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히 정무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고 예. 야당에 대한 이 배려나 예. 이런 것까지는 할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닌가. 그 점에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압승을 할 때일수록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야당을 배려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와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제가 잠시지만 국회의원을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100% 사실은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드루킹 댓글 조작을 수사할 이 허익범 특검팀이요. 오늘부터 최장 석 달간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벌입니다. 김경수 지사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조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광 기자 리포트 보시죠. 지난 7일 임명된 허익범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특검보 3명을 선임했고 법무부로부터 검사 13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수사 기한은 9월 24일까지 최대 90일입니다. 드루킹 김동훈 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벌였다는 사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드러났습니다. 관건은 드루킹 주장대로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댓글 조작을 승인했고 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검은 현판식도 생략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들은 포렌식 전문가와 공안 검사들이 주축입니다. 이 중에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의 아들 정우중 검사도 있습니다. 정우중 검사는 정기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전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 수사관 35명과 파견 공무원 35명 등 인선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인배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관건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송인배 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등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허익범 특검은 수사 결과로 말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보면 좀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김경수 당선인이 경남지사에 당선이 됐고 또 송인배 비서관은 정무비서관으로 어쨌든 여전히 이제 청와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보면 구성이 좀 과거에 비해서 늦어졌습니다. 예. 딱 지난 7일 날 허익범 특검이 임명을 됐으니까 거의 20일 꽉 채워서 이제 임명을 하면서 출범을 하는 건데 지난번 박영수 특검팀 같은 경우는 한 10일 지났을 때 이미 다 완료가 돼서 그때부터 사실상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 거 본다면은 구성이 지연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경찰, 검찰의 이제 사전 수사가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실했다, 압수수색이라든지 핸드폰 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안 됐다는 그동안의 지적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른바 그러한 증거 같은 것들이 사라진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도 좀 이 허익범 특검으로서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 수사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현판식도 생략할 정도로 이제 수사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검팀의 활동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 당선인들이요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 방침과는 반대라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의 남자 김경수 경남지사,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24년 만에 민주당 당선자인 오거돈 부산시장, 이들 3명이 동남권 신공항 TF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부가 물류 거점이라는 지정학적 장점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남권이라고 하는 광역 경제권 그리고 광역 행정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남권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당선자는 김해공항은 신공항의 위상과 역할에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항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언식에 참여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신공항 논란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 김영미 장관님이 조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좀 아직까지. 그건 뭐 내가 아직 만나보지 않아서 몰라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정된 김해공항 사업이 흔들리면 영남권 지역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 이 시장과 도지사로 당선되신 세 분이 이제 뭐 TF팀까지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결국 2년 전에 없었던 걸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공항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계속 씁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당선인 3명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부산 쪽에 가덕도 쪽에 만들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아예 모른 척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뭐 예. 지금 부산, 경남, 울산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당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사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충 뭐 그 해법이 나왔습니다만 그 해법이 궁극적으로 답이 될 수 없다는데 아마 고민이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난번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후보 측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들고 나와서 선거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궁극적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김해공항 할증을 그러니까 그 확장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급증하는 동남권의 항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김해공항 자체가 지금 주택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공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할주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예. 지금 주택가의 그 민원 소음이 지금도 상당한데 엄청난 또 민원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예상되는 이 중국발 이 관광객들의 항공 수요를 그렇죠. 과연 동남권에서 감당할 수 없다. 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 고민들이 시작됐다는 측면도 한가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발을 하면은 대구나 경북에서 거리상 멀기 때문에 더 반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지금 예. 이게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재론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세 사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그렇죠. 주장하는 가덕도로 겁니다. 딱 그러니까 못 박은 당연히 거죠. 대구 예. 경북 지역은 뭐 결사 반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뭐 주장할 수는 있지만 좀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직 이 사람들이 그 단체장에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선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도 예. 지방정부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보통 100일 정도 잡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이 부울경의 세 단체장이 업무 협의를 위해서 더구나 공동으로 추진할 문제를 위해서 한번 논의해보자고 해서 좀 숙성시켜서 이 얘기를 정리해서 해도 그래도 그런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당선인들이 불과 선거 끝나고 13일, 14일 만에 만나서 이거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뭐 조인석까지 막 이렇게 하고 TF팀 만들고요. 예, 여당의 지도부가 거기 가세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말씀하셨습니다만 13년간의 논의 과정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 예. 또 다른 형태의 졸속이나 지역 갈등 분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이 과정을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빨리 이 논의를 재론한다 하더라도 예. 문재인 정부 안에서 또는 이 사람들의 4년 임기 안에 이것이 결론 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기초를 다져가면서 예. 정책 결정 과정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과연 신공항을 만들 수 있을지도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요 비대위원장에게 한국당을 살릴 칼을 쥐어주겠다면서 막강한 권한의 비대위원회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2년 전이죠. 민주당이 영입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자, 2년 전 영상 한번 보시죠. 김종인 박사님을 우리 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일단 선대위원장한테 중앙위원 후보를 선택한다고
네,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2년 전 민주당 모습이 저랬었는데 지금 한국당의 모습 저 당시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나. 자, 김성태 권한대행,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주겠다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때 권한이 대단했었죠. 거의 뭐 말 그대로 전권을 휘둘렀었죠. 맞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16년 1월 달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민주당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2016년 4월 총선에 나갈 사람들의 공천권 자체를 비대위가 다 행사를 했죠. 예.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친노 패권주의 청산 그리고 운동권 문화 청산을 외치면서 상당히 많은 물갈이를 주도를 했고 당시에 이제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이미경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후보가 된 그 문희상 의원까지도 어쨌든 다 이제 배제됐다가 일부는 살아남고 그렇죠. 일부는 뭐 다시 그냥 낙천되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렇게 대폭적인 물갈이를 주도를 하면서 2016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서 일당이 됩니다. 일당이 됐습니다. 예, 반면 이제 당시 새누리당은 180석, 뭐 못해도 과반수는 얻을 것이다. 예.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른바 진박 논란 등등의 그 공천 그렇죠. 파동을 겪으면서 122석에 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강력하게 탄생했던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권한대행은 예. 그 정도의 어떤 강력한 이 공천까지 내다보는 칼자루를 쥐어줘야 이게 힘이 실린다라고 하면서 그 김종인 체제를 하나의 모델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옥새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사실 네 곳을 공천하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지 못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2년 전 민주당 그리고 지금 한국당 어디가 더 위기라고 보십니까? 위기는 한국당이 더 위기인데요. 더 큰 위기다. 그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예. 왜 다른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 김성태 권한대행이 예. 비대위를 구성하고 전권을 주고 나부터 치라고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 치는 것도 아니고 목을 치라고. 내복부터 예. 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 유정현 앵커가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치고 김성태 권한대행 목 치려고 그러면 가는 방법이 있겠어요? 지금 무슨 수로 목을 칩니까? 예. 현역 정치인들은요. 출당을 시키려고 그래도 의총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당협위원장은 이뭐 당협위원장은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은 뭐 이 윤리위 의결 최고위 결의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당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예. 그러나 현역 의원은 의총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목을 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목을 치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수로 칩니까?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요 당협위원장 자리는 뺐을 수는 그런 있죠. 정도죠. 예. 그런 정도. 그럼 지금 당협위원장 뺐으면 22개월 후에 공천 안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공천은 또 다르잖아요. 예. 2년 전에 민주당하고 다른 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 김종인 체제는 공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칼을 빼서 정말 목을 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두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부글부글 당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이걸 제압하고 진압하고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요. 그렇죠. 이 문재인 후보가 강력하게 김종인 비대위를 밀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정말 칼을 휘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부터 공천 탈락시키는 공천혁명을 해서 총선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국당은 그 두 가지 조건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말로만 내복부터 치게 정권을 주겠다 한들 과연 22개월 후 또는 18개월 후에 이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그때의 그 공천이 과연 지금의 문제의식대로 발현되겠는가? 그 18개월, 22개월 후에 공천을 책임질 사람들, 선거를 책임질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구성될 비대위원들이 아닙니다. 예. 그 점에서 저는 김성태 권한대행이 뭔가 지금 상황 자체를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2년 전에 민주당과 비교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비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